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2차 대비로 해서 조문특강 들어갈 겁니다. 조문특강. 우리 형사법 시험에서 출제 교수들이 난이도하고 변별력을 조절한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비중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학설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학설도 일정 비중 가지고 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문, 형법에서 조문도 일정 비중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조문 안 챙겼다 그러면 올해 26년도 1차에서 조문 가지고 거의 융단 폭격했죠. 그래서 이 난타당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조문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문 대입안 잘 해두면 충분히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는데, 이게 조문 뭐 그냥 대충 그냥 아예 포기하겠다라고 했다가 형사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당연히 중요하죠. 최신 판례는 최신 나왔으니까 가장 핫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들어가면 맞추는데, 내가 제꼈다 그러면 형사법이 아예 제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채용 시험에서 약간은 조금 특이한 출제 경향인데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검찰직이나 법원직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거의 출제 안 되는데, 경찰직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난이도하고 변별력 가려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보통 이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데, 사례 문제 비중이 좀 높다, 25년도 2차 같이 한 5문제 나왔다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고, 사례 문제가 한 뭐 2문제나 1문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체감 난이도 그만큼 이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찰 시험에 좀 특이한 출제 패턴인데, 박스형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수형 박스 문제. 개수형 박스 문제는 각종 국가 시험에서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작년 24년도까지 해가지고 법원행시가 이제 법원행정고시라고 하는데 5급 시험인데 거기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법원 행정고시에서 개수형 박스 문제가 있긴 했는데 원출처는 어디냐 그러면 경찰 시험입니다. 경찰 시험에서 개수형 박스 문제 출제했는데, 출제 교수들 입장에 보니까 이거 괜찮네, 왜? 문제 내기 쉽거든, 빡 쳐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킬러 문제를 하나 넣어버리면 난이도 그냥 바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에서 개수형 박스 문제가 나오더니 법원 행정고시에서 뭐 거의 융단 폭격했고, 승진도 이제 개수형 박스 문제가 좀 나오는데, 그 외에는 개수형 박스 문제 출제를 안 합니다. 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찰 채용에서는 개수형 박스 문제 출제를 좀 많이 한다. 그래서 박스 문제 비중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이제 체감 난이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박스 문제 비중이 좀 내려간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킬러 문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순경 채용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7급인 경위 채용에서 한 2개,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거의 한 3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형사법에서 난이도하고 변별력 조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조문 문제가 있죠. 조문 문제. 그래서 일단 조문 문제는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그 조문 문제 중요해요? 챙겨봐야 됩니까? 왜요? 그 다음에 나 진짜 의심스러운 게, 희한한 게, 너는 왜 조문 학설책하고 객총을 분리해서 출간하냐? 또 책팔이 하려고 그러냐? 학생들이 그런데 맞습니다. 책팔이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딸내미 대학 가려면 내가 대학 등록금도 줘야 돼. 내가 늦가게 결혼했거든. 내가 거의 40대서 결혼했는데 딸내미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야. 내가 10년 동안 더 해야 돼. 얘 등록금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등록금. 얘가 무슨 국립대 간다, 공부 잘해서 국립대 간다, 혹은 장학금 받았다, 그럼 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책 많이 팔아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유는 뭐가 되냐 그러면, 형법 조문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조문을 갖다가 객관식 문제집이나 일반 기출문제집에 안에 그냥 중간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조문 공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문은 그래서 처음 형법 1조부터 362조까지 있는데, 조문은 좀 순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공부하는데 훨씬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문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출제되는데, 그럼 어떻게 출제됩니까? 선생님 그닥 뭐 조문의 중요성은 모르겠던데요 라고 하는데, 아마 조문의 중요성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은 26년도 1차 시험을 시험장 안 갔던 친구일 거고, 26년도 1차 시험장 갔다, 근데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들 조문을 갖다가 등한시해가지고 아마 테러 당해서 다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문 문제가 어떻게 출제하다 왜 무섭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번 강의부터 조금 새롭게 하는 게, 쌤이 PPT를 많이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게 모 학생이 쌤 영찰이 이쁜데요 라고 하는데 겁나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러면 우리 잠깐 볼게요. 자, 요게 26년도 1차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면,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가 피해자인 직계인속에 스스로 범죄를 고백한 때, 고백이라고 나왔죠. 형을 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부했던 친구는 이거 뭔지 알거든. 뭘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 앞에 친구 자복이죠. 우리 총론상에 자수가 있고 자복이 있죠. 법조효과 똑같죠. 우리 총론상의 자수가, 총론상의 총칙은 일반법의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한테 재량을 줍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론은 특별규정, 특별법의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한테 재량 주지 않고 그래서 자 필요적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총론상의 자수 임의적 감면이죠. 강론상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자수하고 자복은 법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사고를 쳤는데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님 사실은요 제가 여자친구 죽여서 묻었어요. 그럼 이게 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실치상 같은 거 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갔다. 그럼 자복이라고 하죠. 법조가 똑같습니다. 이제 피해자한테 고백했을 때 자복이 되는데 자복은 법조 효과가 총론상의 자수하고 똑같으니까 임의적 감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오케이. 자, 직계존속에서 폭행자 행위자가 피해자인 쭉 샬라샬라 했는데 아 고백이다. 그 다음에 존속폭행죄다. 존속폭행죄는 뭐 알지?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럼 이거는 자복을 얘기하구나. 자복은 임의적 감면. 맞네. 문제 겁나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 늘상 얘기하죠. 보기 1번에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겁나 쉬운 문제로 정답 처리가 된 것 같다. 그럼 출제 위원들이 여기다 함정팔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죠. 확인. 그럼 아래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2번. 형법 12조의 강요단행에서 방어할 방법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존속의 생명, 신체, 자유. 형법 12조. 이거 워낙 중요한데 조문 문제죠. 생명, 신체인데 자유는 해당 사항 없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아닌데 탈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라 자 미친놈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우리 여러분들 미친놈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심신상실. 자 일단은 미쳤거나 아니면 식물인간 둘 중에 하나면 되지. 미치고 식물인간? 그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미친 거랑 아니면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동시에라고 나와있죠. 동시에. 그럼 둘 다 돼야 된다죠. 아니지. 이것도 X 탈락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대 가능성이네.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대신 사회적 평균을 두고 이 평균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뭐 좋은 말 나왔는데 형법은 사람마다 죄명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인데 협박죄 미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협박죄 기수가 된다? 안 돼. 왜 그거 차별하는 거잖아. 행위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야지 사람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면 즉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법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어. 그럼 객관적 판단이다? 그럼 일반인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여기는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뭔 얘기야? 주관적이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면 객관적이지. 주관적, 객관적 둘 다 판단한다라고 했죠. X죠? 이것도 뭐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러면 밑에 교차 확인해봤더니 확실하네. 그럼 정답 1번이네. 1번 나왔죠? 밑에 확인까지 해봤더니. 그럼 이 문제 난이도 어떠냐? 난이도 그 평이한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평이하다고 얘기하는 건 쉽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학생도 오답률이 진짜 높아. 오답률이. 어떤 뭐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한 평을 했는데 요게 중상 이상이래. 중상 이상 아닙니다. 조문을 제끼면 중상이 되겠지. 조문을. 일본이 도대체 뭐래? 그럼 내가 존속폭행죄 법조문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26년도 1차 시험에 27번 형법 맨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정답 3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은 판례, 그 다음에 3번은 조문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잠깐 볼까요? 3번만 볼게요. 3번. 위증죄에서 형법 151조에 따른 친족 간의 특례 규정과 형법 153조에 따른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 모두 적용된다? 이거는 뭐 쉬운데? 워낙 중요하죠. 국가적 법익에서 도주부터 맨 뒤에 무고죄까지 해서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이 있고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이다 그러면 총론상의 자수, 뒤에서 뭐 배우긴 하겠지만 강론상의 자수가 있다 그러면 내외가 사방으로 통하면 허무위, 허위감정, 무고죄, 위증죄. 요거는 우리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이 있거든. 내가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나중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제가 선배한테 성폭행 당한 게 아니고 저희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될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실수한 거지? 이 썩을 놈 새끼가 그랬어요. 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화딱지 나서 제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증했습니다. 그러면 선처해 주죠. 왜? 자, 일단은 증인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잘못 재판 오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국가에서, 사법부에서 합법적으로 성폭행한 게 아닌데 이 사람 인생 난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처 많이 해줘가지고 얘가 거짓말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 그게 위증죄나 무고죄죠. 그럼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건데 지문 평이한 지문이란 말이에요. 평이한 거. 자, 그 내용 안다 그러면 이건 뭐 쉽게 잡아내겠죠.
근데 여기 조문 하나만 박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위에 1번부터 잠깐 보면 1번. 도주죄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소에 이른 후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주하는 행위는 범도피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야 뭐 어렵지 않죠. 범인 도피죄, 도주 원조죄. 도주 원조죄는 깜빵인 놈을 탈옥시키는 거 도와줬을 때 도주 원조죄가 되는 거지. 이미 탈옥해서 친구야, 나 일주일 전에 탈옥했는데 나 좀 도와줘. 나 있잖아, 서울에서 인천항 통해서 중국으로 밀항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그럼 이거 도주 원조가 아니죠. 그건 뭐 중요한 판례고. 자, 2번, 뭐 4번도 다 똑같습니다. 2번도 보면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자기의 범행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도피죄 처벌할 수 없고, 자,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 도피 교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많이 했죠. 교사 파트에 나오고. 공범 종속성서, 일단은 정범이 무죄다 그러면 교사 죽었다 깨어나 될 수가 없죠. 미친놈한테 총알 쏴주면서 야, 얘 좀 작업해 죽여버려 라고 했다. 미친놈이 죽였다? 그럼 얘는 무죄, 책임 조각되니까 저는 이때는 살인죄 교사가 안 되죠. 그것도 중요한 판례란 말이에요. 그다음 맨 밑에 뭐 4번도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6년도 1차 시험 이런 식으로 좋은 문제가 비중이 상당히 있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승진도 뭐 똑같습니다. 승진도 요거는 이제 25년도 2차 채용인데 요건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왜 어렵냐 그러면 형법 총론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가 첫 번째 죄용법정지, 거기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부터 막 심박수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죄수론 형벌론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막 심박수가 너무 위태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심정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일단은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가 총론 파트에서 죄용법정죄, 그 다음에 죄수론 형벌론 파트. 요게 물론 이제 학설도 많이 어려운 파트고, 여기는 우리 형법 총론의 맨 뒤에 파트를 출제했단 말이야. 학생들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요거는 문제 잠깐 볼까요? 우리 13번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1번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가석방 임시로 석방해 주는 거죠. 석방해 줬는데 얘 징역 10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잘 생활했단 말이야. 모범수로 잘 생활했는데 8년 정도 모범수로 잘 있단 말이야. 그럼 법무부 장관이 야 진짜 반성 많이 하고 해서 너 3년 남았는데 너 풀어줄게. 너 집에 가 있어. 가석방을 해줘. 근데 얘네들의 재범 우려가 있어. 사고 치수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중간중간 뭐 체크를 하죠. 이게 보호관찰인데, 자, 일단 가석방할 때 보호관찰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건 꼭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조문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그러하지 않는다. 재량을 줍니다. 재량.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조항 자체가 일단은 O인지 X인지 판단이 잘 안 돼. 왜? 내가 일단은 뭐 뒤에 죄수론 형벌로 일단 제꼈어. 그다음 가석방, 조문, 뭐 조문까지 챙겨봐야 되겠어? 일단 보류.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이 안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2번 볼까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2번하고 4번 잠깐 볼까요? 4번. 자, 가석방을 왜 주냐 그러면 일단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야, 너한테 일단은 내가 정상 참작해가지고 인센티브 줄게. 남은 기간 3년 남았는데 이 교도소에 있지 말고 밖에 가라고 했는데 얘가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자격상실 이상의 선고받은 판결 확정, 전과가 사고 쳤네. 밖에서 사고 치면 안 되죠. 사고 치면 왜? 바른 생활 하라고 했는데 밖에 사고 쳤다? 이 썩을 놈 새끼 안 되겠다. 다시 교수 빼. 요게 이제 실효사유인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유예도 뭔지 알죠? 야, 너 보니까 절도했는데 장발장인데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네. 재판은 성실히 맺었고, 그래서 판사가 너 징역 1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실형 때리기는 좀 그러네. 많이 봐줄 테니까 집행유예로 집으로 보내줄게. 대신 사고 치지 마 라고 하는데 사고 쳤죠? 그럼 다시 백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유예 실효사인데 워낙 중요한 조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법 63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장난 어디 치냐 그러면 여기를 많이 장난치죠. 우리 여기 고의범인데 여기는 여기를 장난치지 않고 자격정지 요거를 장난쳤네. 자격정지가 아니라 2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금고 이상이란 말이에요. 2번 지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 볼까요? 형의 선고에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됐다. 유연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선고의 요건은 아실 거고 선고의 결격사유가 있죠. 일단은 선고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그 다음에 벌금까지 된단 말이야. 벌금까지 되는데 선고에 때릴 수 없는 선고의 결격 사유가 있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되죠. 거기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시킨단 말이야. 오케이. 뒤에 집행유예 선고에 가석방에서 중요한 조문들 중심으로 출제를 했는데 1번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 근데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조문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소구에서 정답 잡아내겠죠.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난이도 한 중정도? 뒤에 파트가 이제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조문을 등한시하는데 여기다 조문까지 출제했다.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난이도 중정도가 되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여기 학생들 25년도 2차에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요즘 조문 문제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조문 문제를 그냥 하나 문제로 그냥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번에 조문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 그냥 다 때려박아. 조문 혹은 박스 해가지고 다 때려박아. 근데 내가 조문 공부 안 했다? 그럼 그거 하나 틀면 되지. 근데 요즘 그렇게 잘 출제 안 해. 학생들이 자꾸 이제 꼼수 부리다 보니까 출제 교수도 꼼수로 부립니다. 아, 이 새끼들이 조문을 새낀다고? 알았어. 그럼 제껴. 라고 해서 올해 1차 같이 4개 지문 중에 조문 하나씩 박아놔. 하나씩. 뭐 보기 1번에 조문, 2번, 3번, 4번에 판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 4문제, 5문제 출제하죠. 그러면 실질적인 조문 비중은 4개나 5개 지문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 2개까지 소구하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1번 조문 2번 판례인데 2번 잘 모르겠어. 근데 1번 조문 내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3문제 4문제 나간다? 그럼 그건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가 무섭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요령 피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 채용 시험은 아시다시피 다른 직렬의 시험하고 좀 달라. 올해 검찰직 9급 시험 아마 풀어봤죠. 4월 4일에 검찰직 시험 있었잖아. 9급 문제 기출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문제가 우리 시험에 비해 상당히 좀 평이합니다. 왜? 물론 이제 검찰직이다 그러면 검찰직이나 법원직은 일단 5과목이 출제가 되죠. 물론 이제 27년도부터는 한국사가 빠지니까 4과목이란 말이야. 25문제 출제되고. 자,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같이 어렵게 출제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국어가 빠지고 영어가 빠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3과목 가지고 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헌법도 전체가 출제되지 않고 일부만 출제되죠. 통축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자체를 우리 형사법만 봤을 때 거의 순경 시험은 9급인데 실질상 7급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박스형 문제도 많아. 개수형 박스도 많고 사례형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종합형 사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학설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가지고 경찰 시험 준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 박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조문은 버리지 마십시오. 출제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판례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판례는 당연히 작겠지. 여기다 플러스 어떤 카드를 쓰냐. 쓰는 카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7개 정도 카드가 있는데 올해 26년도 1차 같이 조문 카드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중에 공보불개제 극최신 판례 요걸 갖다 섞어가지고 융단 폭격해버린다. 근데 대비를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 점수가 그냥 툭 떨어지는 거야. 평소에 모의고사 봤는데 거의 한 80점대 나왔는데 갑자기 뭐 60점대죠. 실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그래 오케이 난 조문하고 최신 판례 중 좀 챙긴다. 근데 학설은 제끼겠다. 그럼 학설 여러분들 26년도 1차에서 학설 카드 안 썼거든. 비중 높지 않았어. 작년 2차도 마찬가지고 작년 1차도 마찬가지고. 학설 보니까 출제 별로 안 되네. 학설 제끼자. 그러면 출제 교수들이 딱 좋죠. 왜? 출제 교수들은 수험생하고 밀당 관계야. 어떻게 해야 내가 얘네들 뒤통수 치고 어떻게 해야 난이도가 변별을 가릴까. 근데 학설 제꼈죠? 그럼 당연히 학설 2차 시험에서 비중을 확 높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뒷분 맞고 융단폭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카드 절대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요령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부는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경찰 채용 시험이다 그러면 인원 많이 뽑는데 뭐 그까이 거 어떤 친구는 거의 10급이라고 생각하는데 10급. 야 10급인데 연봉을 갖다가 뭐 4,500 이렇게 주냐? 그렇게 안 줘. 여러분들 도움급 직렬 중에서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공부를 요령 피워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조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냥 답은 요거 하나 요거 맞는 켜 요거 요게 다 돼 있어. 양도 얼마 안 양이 뭐 겁나 얇네. 겁나 얇어. 이것만 잘하면 조문 문제 모의고사든 아니면 실정이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든 흔들리지 않는다. 형사법에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왔다. 형사법은 고등학교 수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수학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국어가 불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거칠 게 없어. 경찰학이 불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법에서 경찰학에서 빵꾸난 점수 다 커버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2차에 합격해서 중경 갈 수가 있어. 중경가는 키가 되는 핵심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게 뭐다? 요거다.